A24의 신작 공포영화 브링허백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헤리틱도 그렇고 이 영화도 A24의 공포영화 같은 설정과 느낌이 강한 작품이죠. 유전처럼 어떤 가족의 상실이 가져온 그런 상처를 헤집는 설정도 있고요. 비밀이 숨겨진 집을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는 헤레틱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브링허백은 지난 2023년에 A24가 공개한 공포영화 톡투미를 연출한 데니 필리프, 마이클 필리프 형제가 연출했다는 점에서 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톡투미를 보신 분은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셨겠죠. 일단 저는 상당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셀리 호킨스라는 배우가 가진 힘에 대해서 다시 실감할 수 있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필리프 형제 감독이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끔찍한 자해 연출이 공포스러운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링허백을 보면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장면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브링허백뿐만 아니라 톡투미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상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매우 기분 나쁜 흑백 푸티지가 나온 이후에 주인공 파이퍼의 모습이 나오죠. 파이퍼는 시각장애인이고 동양인입니다. 그런데 이복남매라면서 등장한 오빠 앤디는 백인입니다. 처음에는 톡투미에 이어서 브링허백에서도 친남매 또는 친남매나 다름없는 관계가 나오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파이퍼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구성된 그 사연에도 뭔가 영화적인 설정이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앤디가 가족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들의 인종이 다르다는 부분은 특별한 문제, 특별한 사연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감독들이 이 영화를 구성할 때 동생이 시각장애인이어야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설정했지만 인종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실제 시각장애를 가진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수많은 오디션을 본 끝에 소라 웡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당시 12살의 이 배우는 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해본 것 말고는 연기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준 시각장애인 배우가 동양계 소녀였다, 이것뿐인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파이퍼가 동양계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이런 설정만 나오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파이퍼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설정이었을 테고, 그렇게 다시 보면은 이 영화의 구도상 파이퍼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빠뿐인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 누군가 이 오빠 앤디만 끊어낸다면 파이퍼를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이 바로 로라라는 위탁모입니다. 파이퍼와 앤디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들은 로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한 가지 정보를 교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국내 홍보사가 공식 시놉시스와 각종 포탈에 뿌린 자료를 보면은 로라를 새엄마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들이 새엄마에게 입양되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화의 설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일단 로라는 새엄마가 아니라 잠시 오갈 곳이 없는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위탁모이고요. 입양이 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만 지내려고 이 집에 들어가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배우 셀리 호킨스가 연기하는 이 로라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시퀀스에서 개인적으로는 셀리 호킨스라는 배우의 특징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이런 영화는 당연하고 비교적 초기에 그녀에 대해 알려줬던 해피고 럭키 같은 코미디 영화를 봐도 어딘가 나사가 빠져 있는데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연기하고 있거든요. 웃고 있는데도 뭔가 기구해 보이는 그런 여자들을 주로 연기해왔죠. 브링허백에서도 셀리 호킨스의 그런 모습이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첫 등장에서부터 키우던 개를 박제해서 거실에 놓고 산다, 이런 설정을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로라의 진짜 계획을 알고 나면 강아지를 박제하는 것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첫 장면부터 뭔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 강아지를 사랑해서인가, 뭔가 이 여자가 괴이한 취향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영화는 로라라는 인물이 관객과 계속 줄타기를 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앤디가 로라를 보면서 겪는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을 관객이 그대로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죠. 관객이 앤디를 통해서 그녀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오지랖이 넓은 아줌마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시신에 키스를 하라고 강요한 장면을 보면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신 후
로라가 앤디와 등을 맞댄 후 자신이 딸을 잃었던 그 슬픔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너무 진심처럼 보입니다. 이 영화는 또 그 장면에서 갑자기 휴먼 드라마처럼 연출을 하고 있어요. 로라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줄타기의 긴장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어딘가 불편하고 또 불쌍한 사연을 가진 기구한 여자처럼 보이다가도 꺼림칙한 그런 캐릭터라서 이 영화가 셀리 호킨스라 배우를 정말 필요로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찾아봤을 때는 이게 물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감독들에게는 캐스팅 1순위의 배우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셀리 호킨스가 보여준 연기와 그런 캐릭터들이 중요했지만 그동안 이 배우가 한 번도 이런 공포 영화의 무서운 캐릭터를 연기한 적이 없었다는 게 중요했다고 하죠. 한 번도 무서운 모습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객과 이런 줄타기를 할 때 더 효과적인 느낌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계속 잔상에 남는 장면이 당연히 올리가 자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올리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무서웠습니다. 정크맨이라는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고양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할 때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사실 톡투미에 비하면 이 영화는 그렇게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온 영화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장면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라는 설정 때문에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칼을 씹어먹기도 하고 나무 테이블을 막 씹어먹고 사람을 이빨로 뜯다가 자신을 뜯기도 하잖아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사운드의 느낌이 정말 셌던 것 같아요. 특히 칼을 씹어먹을 때의 사운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때는 현장에서 감독 중 한 명, 데니 클리프라는 이 감독이 이빨로 칼을 씹는 소리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물론 올리처럼 세워놓고 이렇게 씹은 건 아니죠. 감독 자신이 느낄 때는 그때 녹음을 할 때부터 이 소리가 너무 역겹고 거슬리게 들려서 그 소리를 더 증폭해서 영화에 넣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무 테이블을 씹는 장면의 사운드도 음향 디자이너가 녹음실에서 직접 테이블을 이빨로 물어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올리가 로라의 팔을 물어뜯은 후 로라가 자신의 피로 유리창에 거대한 동그라미를 그리며 올리를 조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는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게 연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외에도 브링업에게는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우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끔찍하고 기분 나쁜 걸 보여주었다가 우아한 장면을 배치하는 그런 식의 줄타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로라가 딸 캐시의 냉동된 시체를 파이퍼에게 만지게 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올리의 얼굴이 물속에 반쯤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매우 짧은 인서트이긴 한데 그냥 무섭게 깜짝 쇼를 한 장면이 아니라 상당히 공을 들여 찍은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영장에 혼자 있는 그 로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짧은 장면이 있는데 이런 장면은 맥락 없이 보면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구도의 사진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로라가 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 장면은 이 인물의 절절한 감정이 먼저 느껴져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반적인 공포 영화라면 빌런의 최종 악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엄마가 오랜 수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영화가 로라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끔찍하고 기분 나쁜 그 비디오 푸티지를 보는 장면에서도 그렇죠. TV 속의 장면은 끔찍한데 그걸 바라보는 로라의 표정은 상당히 절실해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의 연출 덕분에 이 영화의 마지막 결론도 감정적으로 납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퍼가 엄마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이 여자는 분명 딸을 잃은 고통에 빠져 있고 그래서 남의 집 아이를 납치해서라도 자신의 딸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미치광이인데 그 장면을 보면 사실 이 여자는 그냥 엄마라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톡투미의 강령 의식처럼 브링허백에서도 부활의식은 하나의 떡밥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이 소개되기는 하지만 이 의식이 영화의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는 거죠. 대신 이 의식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감정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브링허백에서는 이런 의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로라의 입장에서만 짧게 언급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략이 이 영화의 리듬에서는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할 시간에 로라의 감정을 더 강렬하게 묘사하면서 이 여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암시를 계속 연출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영화를 연출한 필리프 형제가 원래 유튜브에서 굉장히 끔찍한 단편 공포 영화들을 연출하며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적어도 장편 영화로 데뷔한 이후에는
이렇게 인물들이 겪는 상실의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브링허백의 경우에는 각본을 쓰던 도중에 이 감독들의 사촌이 2살짜리 딸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그 일로 이 감독들도 큰 슬픔을 겪었고, 그러면서 이 영화의 주제를 고통과 슬픔의 순환, 이런 맥락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비 월리스라는 남자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 또한 이 형제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였다고 하죠. 톡투미와 브링허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나리오가 쓰여진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감독들 스스로에게도 상실의 고통이 한동안 그들을 지배한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브링허백은 깜짝 쇼가 많은 공포 영화를 기대하는 관객에게는 다소 느긋한 영화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스터를 처음 봤을 때는 악령이 깃든 아이가 사람들을 막 해치고 다니는 그런 영화인가 생각했지만, 실제 이 영화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도 흥미로운 경험이 된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몽은 무엇인가란 문제가 있죠. 영화를 보면 앤디와 파이퍼가 종종 자몽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상대가 좀 솔직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똑바로 말해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저는 분명 이 말이 나중에 중요하게 쓰일 것 같았고, 왜 자몽이라고 했는지 그런 맥락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부분도 다 생략하고 있죠.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실제 감독의 공동 작가가 자신의 파트너와 대화할 때 종종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몽, 나 지금 진지해, 이렇게 쓰이는 거죠. 감독이 구상을 할 때는 앤디와 파이퍼의 관계가 100%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이런 맥락의 말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 속 두 남매 사이에만 통용될 것 같은 단어를 설정하면서 이들의 오랜 신뢰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예상보다 의미심장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니 영화에서 이 말에 대한 자세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링허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